뭐야? 까부지 마. 죽고 싶어? 붐비는 KTX 열차 안 술에 취한 조폭 3명이 마치 자신들이 그 객실의 주인이라도 된 듯 행패를 부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두목이 단 한 가지 끔찍한 실수를 저질렀다. 한 아기를 위협한 것이다. 그 순간 맞은편 좌석에 조용히 앉아 있던 한 여자가 평생 자신에게 걸었던 약속을 깨뜨렸다. 그녀는 전설적인 유디티 시르의 딸이었다. 그리고 단 7초도 지나지 않아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참교육이 시작되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다. 그녀가 택한 복수의 방식, 당신은 믿기 힘들 것이다. 용기가 언제나 태호 같은 오만한 불한당들에게 맞서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이야기에 나오는 비겁자들과 범죄자들의 편에 서지 않는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게요. 자,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KTX 선로의 규칙적인 딸깍거리는 소리만이 한유진이 듣고 싶어 했던 유일한 소리였다. 그녀는 노트북의 작은 화면에 시선을 고정한 채 그 빛이 그녀의 강렬하고 집중한 눈빛에 반사되는 것을 보고 있었다. 창밖으로 한국의 시골 풍경은 초록과 갈색의 줄무늬로 흐려졌고 그것은 그녀가 열차의 작고 조용한 구석에서 간절히 찾던 평화와 일치했다. 그녀는 프리랜서 사진 작가였고 익명성은 그녀의 방패였다. 그녀는 단지 사진을 보정하고 세상이 단순한 척하고 싶었다. 하지만 세상은 언제나처럼 단순해지기를 거부했다. 세 줄 앞, 조용함은 체계적으로 파괴되고 있었다. 크고 값싼 소주와 눅눅한 담배 냄새가 묻어나는 세 남자가 네 자리 섹션을 점거하고 있었다. 그들의 웃음은 객차의 정중한 웅성거림을 긁어내는 거슬리는 저속한 소리였다. 가운데 앉아있던 장태호는 굵은 목과 팔뚝에 뱀이 새겨진 문신을 가진 남자로 분명히 우두머리였다. 긴장감은 뚜렷하게 느껴졌다. 다른 승객들은 모두 좌석에 움츠러들어 있었고 그들의 침묵은 그들이 그냥 꺼져주기를 바라는 간청이었다. 유진은 노트북 마우스를 손에 쥐고 손마디가 하얗게 질릴 때까지 꽉 쥐며 주문처럼 되뇌었다. 내 일이 아니다. 조용히 있어라. 평범하게 살아라. 그녀는 아버지의 훈련으로 다져진 잠재적 반응 체계에서 익숙하고 불청객 같은 뜨거움이 근육에 도는 것을 느꼈다. 소음은 고조되었다. 태호가 쟁반 테이블을 탕 치며 소리쳤다. 야, 예쁜 것. 그 노트북 화면이 널 구해줄 거라 생각해. 그는 모니터 뒤로 숨어 자신을 보이지 않게 하려 애쓰는 젊은 여학생에게 말하고 있었다. 그녀는 말 더듬듯 대답했고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다. 태호는 그걸 재미있어 하는 듯 보였다. 아기로 흘러넘치는 느리고 의도적인 동작으로 그는 소녀의 노트북과 교과서를 바닥으로 쓸어내렸다. 플라스틱이 부딪히는 소리와 쿵 하는 충격음이 객차의 갑작스런 정적 속에 울려 퍼졌다. 지루하게 굴어서 사과해라. 태호가 비웃으며 이제 비어버린 그녀의 테이블에 손바닥을 얹었다. 그리고 쇼 비용을 내라. 유진의 손가락은 키보드 위에서 얼어붙었다. 그녀의 손은 떨어져 카메라 가방에 거친 캔버스 위에 납작하게 놓였다. 그녀는 다른 네이비 실 티셔츠의 익숙한 형태를 천 너머로 느낄 수 있었다. 그것은 그녀의 감정적 닻이었다. 오래된 면의 냄새는 즉시 그녀를 20년 전으로 데려갔다. UDT 훈련장에 얼어붙은 해변에 서 있던 그때로.
싸움을 걸지 말라. 그러나 약자를 지키기 위해선 반드시 끝장내라. 전설적인 그녀의 아버지 한 대령은 그것을 제안이 아니라 계명처럼 가르쳤다. 그녀는 성인이 된 내내 시작하는 부분을 피하려 애썼다. 아기띠의 작은 유아를 아는 여성이 통로 근처에서 막 일어서며 눈시울을 붉혔다. 부탁합니다.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애원했다. 아기가 울어요. 제발 멈춰주세요. 모두가 무서워해요. 태호는 돌아섰고 팔에 뱀 문신이 꿈틀거리는 것처럼 보였다. 그의 미소는 포식자 같았다. 울고 있네, 응? 시끄러운 작은 쥐 같구만. 아무도 움직이기 전에 태호의 큰 손이 튀어나왔다. 어머니를 향한 것이 아니라 바로 유에게로 향해 부드러운 담요 근처를 거칠게 움켜쥐었다. 그는 아이를 어머니에게서 무섭게 한 치 끌어당겼다. 소음이 싫어. 그는 속삭이듯 아이의 공포에 찬 커다란 눈에서 몇 인치 떨어진 얼굴로 말했다. 조용히 시켜. 아니면 내가 한다. 그것이 한계점이었다. 아버지가 모래 위에 그어 놓았고 유진의 온몸 근육이 지켜온 도덕적 선이 잔인하게 넘어간 순간이었다. 더 이상 공공장소 소란이 아니라 그의 소나귀에 있는 무력한 무고한 존재를 보호하는 문제가 되었다. 유진의 움직임은 느리고 의도적이며 소리 없이 진행되어 주변 공기마저 무겁게 만드는 차가운 강렬함을 발산했다. 그녀는 노트북을 조심스레 옆으로 밀어두고 일어나 통로 쪽으로 몸을 돌렸다. 그녀의 키, 자세, 굳은 턱선 모두 갑자기 소심한 프리랜서 사진 작가와는 어울리지 않았다. 가판 위 장교의 자세였다. 그녀는 소리치지 않았다. 애원하지도 않았다. 그녀는 아버지가 스파링 때 그녀에게 반복적으로 가르친 명령의 목소리를 사용했다. 감정이 거의 배제된 낮고 울림 있는 어조로 본능적 복종을 강제하는 목소리였다. 아이를 놓아라, 지금. 장태호는 멈칫했다. 그는 청바지에 두툼한 스웨터를 입은 약간은 30대 중반의 가녀린 여성 유진을 바라보았고 그에게서 새어나온 소리는 협박이 아니라 길게 뽑아낸 경멸 섞인 웃음이었다. 그의 동료들도 덩달아 웃음을 터뜨리며 술 취한 즐거움으로 소리를 높였다. 봐라 얘들아. 태호가 낄낄대며 아기의 손을 조금 더 조였다. 사진 찍는 아줌마가 영웅놀이를 하고 싶대. 다치기 전에 내 사진이나 찍어 애야. 장태호의 비웃음은 그날 그가 저지른 마지막 실수였다. 그 웃음소리가 완전히 그의 폐를 빠져나가기도 전에 한유진이 움직였다. 그것은 밀치거나 주먹을 휘두르거나 분노에 휩싸인 절박한 행동이 아니었다. 그녀가 걷기 시작할 무렵부터 몸에 새겨져 온 하나의 기술, UDT 시일식 제압술의 차가운 계산된 실행이었다. 그것은 속도와 정확성으로 만들어진 기술, 상대가 반응하기도 전에 위협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완벽한 움직임이었다. 유진의 발이 앞으로 나갔다. 그것은 킥이 아니라 짧고 얕은 한 걸음, 단번에 거리를 좁히며 태호의 넓고 술기운 어린 중심을 무너뜨렸다. 왼손은 그의 오른팔을 가로채며 방향을 꺾었고 오른손은 손목을 잡았다. 힘의 다툼 따위는 없었다. 오직 기하학적 계산만이 있었다. 그녀는 엉덩이를 회전시키며 중심을 낮췄다. 그 순간 거대한 태호의 몸은 손목 하나에 조종되는 인형으로 전락했다. 그녀는 팔꿈치의 선을 따라 손목을 비틀며 정확한 각도로 힘을 주었다. 관절의 한계를 단숨에 뛰어넘는 각도였다. 곧이어 들린 소리는 날카롭고 축축하며 끔찍했다.
정적을 가르며 울린 낮고 짧은 뚝 소리. 태호의 비웃음은 순식간에 고음의 절규로 바뀌었다. 몇 초 전까지만 해도 오만하게 일그러졌던 그의 얼굴은 충격으로 하얗게 질렸다. 유진은 그를 완벽히 제압한 채 관절 고정 상태로 붙잡았다. 그의 몸은 부자연스러운 각도로 꺾였고 버텨보려는 그의 몸부림은 아이의 발버둥처럼 무의미했다. 아기를 놓으라고 했지. 유진의 목소리는 낮고 흔들림 없었다. 태호의 고통스러운 비명과 대조되는 냉정하고 절제된 울림이었다. 그제야 남은 2명의 조폭이 정신을 차렸다. 한 명은 유진의 머리를 향해 큰 주먹을 휘둘렀고 다른 한 명은 허리 아래로 몸을 날려 그녀의 다리를 붙잡으려 했다. 유진은 태호를 보지도 않았다. 그는 이미 끝났으니까. 그녀는 무게 중심을 옮겨 제압 중이던 태호의 몸을 첫 번째 공격자의 궤도 쪽으로 살짝 밀었다. 공격자는 황급히 주먹을 멈추려다 균형을 잃었다. 단 0.5초의 틈. 그것으로 충분했다. 유진은 태호를 풀어버렸고 그의 몸은 무겁게 쿵 떨어졌다. 그리고 첫 번째 공격자를 향해 정면으로 파고들었다. 그녀는 휘두르는 팔 아래로 미끄러지듯 들어가며 정확하고 비치명적인 일격을 가했다. 명치 아래 신경 다발을 정조준한 짧고 폭발적인 타격. 남자는 숨이 턱 막히며 공기를 삼키지도 못한 채 눈이 뒤집히며 그대로 바닥으로 무너졌다. 2번째 공격자는 허리를 낮춘 채 달려들었다. 그 순간 유진의 합기도 본능이 반응했다. 그녀는 몸의 무게를 낮추며 그의 옷깃을 잡고 그의 돌진하는 힘을 그대로 이용해 옆으로 날카롭게 회전했다. 남자의 몸은 좌석의 강철 프레임에 쾅 하고 부딪혔고 충격으로 몸이 굳었다. 유진은 즉시 뒤꿈치로 그의 아킬레스건을 짧고 정확하게 찍었다. 순식간에 터져나온 극심한 통증이 남자의 몸을 바닥에 고정시켰다. 유진의 첫 걸음에서부터 마지막 뒤꿈치 타격까지 그 모든 동작은 약 7초 만에 끝났다. KTX 객실은 이제 절대적인 정적에 휩싸였다. 들리는 것은 오직 바닥에 쓰러진 세 남자의 끊어지는 숨소리와 안전하게 품에 안긴 아기의 늦은 울음뿐이었다. 승객들은 모두 유진을 바라보고 있었다.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 안도의 숨, 그리고 경애가 뒤섞인 눈빛으로 유진은 깊고 떨리는 숨을 들이쉬었다. 그리고 곧바로 그 떨림을 억눌렀다. 그녀는 자연스럽게 몸을 숙여 여학생의 떨어진 노트북을 주워 조심스레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다. 스웨터를 고쳐 입으며 손끝이 가늘게 떨렸고 주머니에서 작은 극세사 천을 꺼내 손마디에 먼지를 닦아냈다. 좌석 사이사이에서 서서히 내려가는 스마트폰 카메라들, 몇몇 승객들이 그녀의 불가능한 속도를 모두 촬영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유진은 전혀 모른 채였다. 그녀는 다시 자리로 돌아와 단 한 사람의 시선도 마주치지 않았다. 카메라 가방을 무릎 위로 끌어올리고 옆 주머니의 지퍼를 조용히 내렸다. 심장은 여전히 북처럼 두근거리고 있었다. 그녀는 그 안에서 낡은 네이비 실 티셔츠를 꺼냈다. 아버지와의 약속, 입지는 않았다. 그저 거친 면직물의 감촉을 손에 쥔 채 속으로 간절한 질문이 울렸다. 아빠, 나 약속을 깬 걸까? 아니면 진짜 규율을 지킨 걸까? 답은 알고 있었다. 하지만 아드레날린의 맛은 재처럼 씁쓸했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주위의 정적은 소음보다 훨씬 더 무겁고 훨씬 더 위험했다. KTX 객차의 정적은 산산이 부서졌다. 대신 세상을 뒤흔드는
바이럴 폭풍이 몰아쳤다. 한유진이 평생을 걸쳐 쌓아올린 평범한 일상은 수백만 조회수의 무게 아래 무너지고 있었다. 흔들리는 영상 속 그녀의 모습, 눈 깜짝할 사이에 적을 제압한 그 치밀하고 냉정한 움직임은 전국의 포털 사이트를 장식했다. KTX의 UDT 딸, 그리고 더 자극적인 제목, 7초 제압력. 카메라 뒤에 숨던 그녀의 얼굴은 이제 대중의 호기심 한가운데에 있었다. 용병인가? 보디가드인가? 수많은 추측이 그녀의 이름을 가볍게 소모했다. 유진은 모든 SNS 계정을 삭제하고 복잡한 서울 거리를 피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그녀가 두려워하던 관심은 바로 비밀을 파헤치는 종류의 관심이었다. 그리고 그 비밀은 결코 그녀 혼자만의 것이 아니었다. 사건이 있은 지 48시간도 지나지 않아 장태호는 석방됐다. 절차상 오류라는 이유였다. 하지만 그가 움직이기 시작한 순간 유진은 알았다. 이건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는 걸. 그날 밤 그녀는 문틈 아래에 밀어 넣어진 소포 하나를 발견했다. 평범한 골판지 상자. 그 안엔 신문지에 둘러싸인 낡은 금속 장치 하나가 있었다. 군용산소 조절기. 표면은 긁혀 있었고 옆면에는 해군 부대의 식별 번호가 희미하게 새겨져 있었다. 유진의 심장이 얼어붙었다. 이건 단순한 장비가 아니었다. 몇 년 전 해군 특수부대에서 분실된 UDT 잠수 장비 중 일부였다. 그 미제 사건은 한때 그녀의 아버지 커리어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웠다. 조절기 옆에는 인쇄된 메모가 하나 붙어 있었다. 짧고 냉소적인 문장, like father, like daughter, 너도 아버지처럼 약점이 있더군. 그 순간 유진은 직감했다. 이건 단순한 협박이 아니었다. 이건 전쟁의 시작이었다. 장태호는 복수를 넘어섰다. 그는 그녀의 과거를, 그녀의 가문을 인질로 삼으려 했다. 그는 알고 있었다. 그녀의 정체, 그리고 더 끔찍하게도 UDT의 전설이라 불리던 한 대령, 즉 그녀의 아버지 한준호 바다의 유령 Ghost of the Deep의 존재까지도. 그날 밤 유진은 서울을 떠났다. 3시간 남쪽으로 달려 바닷가 외딴 집으로 향했다. 아버지가 병약한 몸으로 은둔하고 있는 곳이었다. 어둑한 공방 안 기름 냄새와 녹슨 철 냄새가 뒤섞인 그곳에서 유진은 조절기를 내밀었다. 노인의 손이 떨렸다. 한때 강철 같던 손이 이제는 무겁고 조심스럽게 금속을 쥐었다. 이걸 어디서 구했느냐? 그의 목소리는 쉰 바람처럼 낮고 거칠었다. 유진은 KTX 사건을 설명했다. 영상, 협박, 그리고 그 메모까지. 단, 싸움의 세부 묘사만은 빼고 한 대령은 아무 말 없이 조절기를 들여다보았다. 희미한 조명 아래 그의 눈빛이 서서히 날카로워졌다. 이 시리얼 넘버, 이 장비는 10년 전 분실된 물품이다. 그의 목소리가 굳어졌다. 그 사건 때문에 내 경력이 끝날 뻔했지. 내부 누설 의혹까지 받았지만 결국 증거가 없어서 묻혔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태호라는 놈은 단순한 조폭이 아니다. 그는 네가 그 장비에 대해 뭔가 알고 있다고 의심하고 있거나 아니면 널 이용해 나를 끌어들이려는 거다. 그 말은 유진의 가슴을 정통으로 때렸다. 태호 일당은 단순한 거리의 깡패가 아니었다. 군 내부에서 유출된 특수장비를 거래하는 거대한 불법 조직이었다. 그녀가 정의를 실천한 단 7초가 아버지의 과거와 자신을 같은 소용돌이에 빠뜨린 것이다. 아빠의 명예가 또 더럽혀질 거예요.
유진이 낮게 속삭였다. 그녀의 손 안엔 여전히 낡은 네이비 셔츠 한 장이 쥐어져 있었다. 한 대령은 천천히 조절기를 내려놓았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강했다. 그놈은 유령을 쫓고 있다. 그리고 이제 그 유령에게 딸이 있다는 걸 알게 됐지. 그는 미소 비슷한 것을 지었다. 유진아, 이제 네가 선택할 차례다. 약속은 이미 깨졌다. 이제는 무엇을 끝낼지 스스로 정해야 한다. 아버지와의 대화는 모든 것을 확인시켜 주었다. 한유진의 단 7초짜리 용기가 우연히 아버지의 명예를 위협하는 거대한 음모를 드러내버렸다는 것. UDT의 침묵의 규율은 분명했다. 행동하라. 다음 날 메시지가 도착했다. 추적 불가능한 일회용 폰에서 온 짧은 문자. 해군 보급창고 7. 오늘 밤 23시. 혼자 와라. 오지 않으면 내 유령은 수치로 남는다. 게임은 이제 끝났다. 이건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다. 장태호는 그녀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을 겨냥하고 있었다. 바로 아버지의 명예였다. 유진은 경찰을 떠올리지도 않았다. 이건 너무 깊숙이 숨겨진 작전이었다. 공식 수사가 움직이는 순간 태호는 해군 내부의 오래된 군 기밀을 유출시켜 버릴 것이다. 그렇게 되면 아버지의 명예는 완전히 짓밟힌다. 그녀는 사라져야 했다. 혼자서 어둠 속으로 그날 저녁 준비가 시작되었다. 무기를 챙기지 않았다. 대신 증거를 챙겼다. 그녀의 무기는 총도 칼도 아닌 카메라와 기록 장치였다. 라펠 핀으로 위장한 초소형 카메라 2대, 칼라 안쪽에는 고성능 지향성 마이크, 주머니 속엔 작은 내구성 레코더 1대, 모든 장비는 시간 지연 업로드 시스템으로 연결되어 있었다. 혹시라도 임무가 끝나지 못할 경우 자동으로 증거가 전송되도록 그녀는 재킷 안쪽에 낡은 네이비 셔츠를 입었다. 무겁고 차가운 면직물의 감촉은 이제 평범한 삶을 포기한 서약이었다. 아버지와의 약속, 폭력을 쓰지 말라. 는 깨졌지만 그것은 아버지의 명예를 지키기 위한 의로운 위반이었다. 22시 45분. 유진은 버려진 해군 부두의 끝자락에 서 있었다. 짠내와 녹슨 철 냄새가 섞인 공기, 달빛조차 사라진 어둠 속 거대한 창고 7호가 괴물처럼 솟아 있었다. 매복은 교과서적이었다. 부서진 경납고 문을 통과하는 순간 천장에 달린 플러드라이트가 동시에 터졌다. 눈이 멀 정도의 백색광, 금속 틀에 울리는 발소리, 그곳에는 장태호가 있었다. 붕대로 감싼 손목을 고정한 슬링, 하지만 비웃음만은 그대로였다. 그의 양옆에는 7명의 거구가 서 있었다. 모두 철근과 쇠파이프를 들고 있었다. 조잡하지만 치명적인 무기들. 이야, 사진 아줌마가 진짜 왔네. 태호가 비릿하게 웃었다. 안 왔으면 좋았을 텐데 이제 복수는 완성됐다. 유진은 감정이 없는 얼굴로 그를 바라봤다. 녹음기는 이미 작동 중이었다. 뭘 원하지, 태호? 훔친 장비인가? 태호는 낮고 끈적한 웃음을 흘렸다. 난 내 입이 필요하다. 다친 채로 말이지. 내 아버지 말이야. 그 심해의 유령. 아직도 병석에 누워있지. 그 영웅이 부대 장비를 통째로 잃어버렸다고 해군에 알려야겠군. 그 한마디면 충분했다. 그의 자백과 동기 모두 녹음됐다. 유진은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바닥은 고르지 않았다. 뒤쪽 구역은 발목까지 물이 찬 고인 웅덩이, 기름이 둥둥 떠 있었다. 완벽했다. 그녀가 눈을 들었을 때 사진 작가는 사라지고 사냥꾼만 남았다. 8명이 한 여자를 상대하러 왔다. 그게 내 용기의 크기인가 보네. 잡아. 태호의 외침과 함께
7명이 동시에 돌진했다. 유진은 기다리지 않았다. 그녀는 먼저 움직였다. 도망치지 않고 물로 뛰어들었다. 사방으로 튀는 물, 미끄러운 바닥, 무너지는 중심. 그러나 그녀에게는 이 혼돈이 바로 무기였다. UDT 다이버의 기술을 육상 전투에 이식한 듯 그녀는 낮은 자세로 균형을 유지하며 바닥의 미끄러움을 힘으로 바꿨다. 회전, 회피, 방역. 흐름은 물처럼 흘렀다. 첫 번째 남자가 철근을 휘둘렀다. 유진은 허리를 숙이며 그 아래로 미끄러져 들어가 그의 명치를 팔꿈치로 찍었다. 바람이 끊기는 소리, 이어지는 무릎 차기. 그는 거대한 물보라와 함께 쓰러졌다. 다른 남자가 미끄러져 넘어지며 파이프를 놓쳤다. 금속이 철판에 부딪혀 울렸다. 그때 그녀의 머릿속에 울린 목소리, 아버지의 훈련장 음성, 차갑고 흔들림 없는 명령, 적응하라, 극복하라, 끝내라. 그녀는 그대로 따랐다. 증오가 아닌 오직 보호의 본능으로. 그 싸움은 잔혹한 춤이었다. 그리고 군인의 딸이 남긴 단 하나의 정의였다. 패창고 7 안에는 기름 냄새와 함께 패배한 남자들의 신음소리가 메아리 쳤다. 한유진은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었지만 자세는 여전히 흔들림이 없었다. 태호의 7 부하 중 마지막 남자가 고통스러운 압박점 타격에 쓰러지며 탁한 물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갔다. 싸움은 끝났다. 완벽하게 끝내졌다. 이제 남은 건 장태호 한 사람뿐이었다. 그의 몸은 지친 것이 아니라 분노와 공포로 떨리고 있었다. 비싼 양복은 젖어 엉망이 되었고 얼굴에 남은 것은 동물적인 분노뿐이었다. 이 미친년, 네가 다 망쳐놨어. 침을 튀기며 그는 외쳤다. 유진은 쓰러진 남자들을 조용히 넘어서며 천천히 물 위를 걸었다. 발걸음마다 물방울이 무겁게 튀었다. 우리 가족의 명예를 건드린 게 내 실수야. 그녀가 가까워지자 태호가 몸을 날렸다. 이번엔 쇠파이프가 아니라 반짝이는 은빛, 재킷 안쪽에서 꺼낸 작은 전술용 칼이었다. 칼끝이 번쩍이자 유진의 몸이 반사적으로 반응했다. 왼팔로 찌르기를 밀어내며 칼날을 간신히 비껴갔다. 오른손은 곧장 태호의 손목을 꽉 잡았다. 그 순간 UDT의 신념이 머릿속을 스쳤다. 아버지라면 제압만 했을 것이다. 하지만 유진은 알고 있었다. 이 남자는 살아있으면 또다시 덤벼들 거라는 걸. 그녀는 팔꿈치를 회전시키며 강하게 아래로 눌렀다. 짧고 단호한 움직임. 뼈가 부러지는 소리는 없었지만 근육과 인대가 찢어지는 끔찍한 감각이 공간을 찢었다. 크악. 태호의 비명이 폐창고를 뒤흔들었다. 칼은 바닥으로 떨어졌고 그는 무릎을 꿇은 채 망가진 손을 움켜쥐었다. 유진은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다. 카메라가 내 자백을 다 찍었어. 군 장비, 음모, 그리고 우리 아버지를 협박한 증거까지. 넌 끝이야. 그때 어둠을 찢는 듯한 사이렌 소리가 들렸다. 붉고 푸른 불빛이 창고 벽 틈으로 새우며 들었다. 결말이 시작된 것이다. 유진이 미리 설정해둔 긴급 사진 업로드. 기능 암호화된 메타데이터가 친구에게 전송되며 서울 경찰의 정확한 위치와 범죄 유형이 전달되었다. 조직 범죄와 군 비밀이 얽혀 있다는 경고와 함께 곧 경찰이 들이닥쳤고 태호와 그의 부하들은 모두 제압되어 수갑이 채워졌다. 유진은 녹음기를 건네며 도난된 장비가 있던 위치를 가리켰다. 증거는 완벽했다. 수사는 단순 폭행이 아니라
군 장비의 불법 거래와 관련된 대형 사건으로 전환되었다. 그 한 번의 작전으로 한 대장의 명예는 완전히 회복되었다. 며칠 뒤 언론은 UDT의 딸의 정체를 밝혀내기 위해 난리가 났다. 하지만 유진은 어떤 인터뷰도 어떤 방송도 나가지 않았다. 그녀는 주목받기 위해 싸운 전사가 아니었다. 집으로 돌아온 유진은 젖은 옷을 벗고 낡은 네이비실 티셔츠를 조심스레 가방 깊숙이 넣었다. 그날 새로운 약속이 세워졌다. 이번엔 아버지가 아닌 자신에게 한 약속이었다. 아파트의 조용한 공간을 바라보며 유진은 깨달았다. 평범한 삶은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진짜 평화는 도망치는 게 아니라 지키는 데 있다는 걸. 그녀의 힘은 회피가 아니라 선택에 있었다. 아침이 밝자 유진은 먼지 쌓인 액자를 꺼냈다. 그 안에는 환하게 웃는 한 대장의 사진이 있었다. UDT 복장을 한 채로 자랑스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다. 유진은 그 사진을 들여다보며 잔잔히 미소 지었다. 이제야 알았다. 그녀는 UDT의 전설이 남긴 진짜 의미를 이해했다는 걸, 평화를 지키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용기라는 걸. 그녀는 카메라와 노트북을 꺼냈다. 조용한 스튜디오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한유진은 다시 사진가로 돌아왔다. 이번엔 숨겨진 그림자가 아니라 진짜 수호자로서. 태호 같은 비겁한 자들과 괴물 같은 폭력배들은 정직한 사람들이 침묵할 때만 힘을 얻습니다. 진정한 용기가란 평화를 지키고 오만함에 맞서는 것이라 믿는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정의는 결국 반드시 이긴다는 믿음 아래 우리와 함께 서 있는 사람들의 대열에 합류하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아는 방법입니다. 당신이 한유진의 편에 서 있는지, 아니면 조용한 삶을 짓밟으려 한 범죄자들의 편에 서 있는지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진짜 용기의 이야기가 더 멀리 퍼질 수 있도록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납시다.